대한항균여과학회 이사로 있고 김신우라고 합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 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개념과 앞으로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개념은 무엇이며 목표는 무엇이고 항생제 스튜어드십은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리고 항생제 내성에 대항하는 역할로서의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질환은 우리가 병원체, 그리고 우리 숙주, 그리고 항생제, 이렇게가 중요한 트라이앵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체 외에도 우리 몸에는 세균들이 정상세균총이라든지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병원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균도 주고 영향을 받고, 그 병원체도 영향을 받고, 이런 것은 잘 아실 텐데, 그러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내성을 만들게 되고 저항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결과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통사고가 차가 있기 때문에 생기듯이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가 있고 싸워서 우리 인류에게 큰 유익을 주지만 또한 내성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고 그 부작용을 적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교통 법칙을 잘 지키고 여러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을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해서 많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를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반인용 도입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튜어드는 이렇게 집사, 스튜어드십은 집사일, 스튜어디스는 여집사, 이런 뜻이 되겠죠. 제한된 자원을, 집안을 잘 꾸려가는 역할이 집사의 일입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은 항생제를 제한된 자원으로 보고 잘 꾸려서 효과적으로 쓰면서 부작용은 적게 하고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의학적 견지에서 전문적으로 보면은 효과는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부작용은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많이 쓰면 그만큼 비용이 환자분과 보호자분들께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항생제를 쓰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는데 항생제를 줄여서 항생제 내성을 감소시키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항생제 스튜어드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바로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항생제 내성균의 문제가 많아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슈퍼박테리아라고 흔히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의료인들의 시각에서는 다제내성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다제내성균으로 인해서 치료가 어려워지고 큐는 잘하는데 쓸 약이 없다,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지금 고령화 사회에 요양병원이 많아지고 또 중환자가 많아지고 열심히 살려서 치료를 하게 되면 내성균이 남고,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내성균을 남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반대급부로 우리가 내성균이 남고 그 내성균이 또 다른 분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전파되는 내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염 관리를 통해서 그 내성균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이 될 것이고, 이 내성균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려면 항생제를 적재적소에 쓰고 쓰지 않아야 될 때는 쓰지 않는 것, 항생제 스튜어딩,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항생제 스튜어드십은, 그러면 잘 쓴다는 말은 적절한 용량, 적절한 투여 경로, 적절한 기간 같은 것들을 잘 적절하게 하는 것이 appropriate, 적절하게, 이런 것들은 참 어려운 말이지만 적절성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임상의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과하게 쓰는 건 쉬워도 알맞게 쓰거나 적게 쓰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과하게 쓰면 마음이 놓이지만 적절하게 쓰려면 잘 알아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이런 배경과 근본적인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생제 사용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독성을 줄이고 그리고 2차 감염으로 제일 유명한 클로스트리움 디피스 또는 클로스트리데스 디피스 감염을 의한 장염 같은 것들을 줄이고 내성을 막는 것이 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항생제 사용의 비용을 줄여서 환자 보호자에게 유익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성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보면서 부작용을 줄이고 가격도 잘 조절하는 것이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하면 되느냐? 효과적이면서도 비용 효과적인 정책을 취하고 그리고 항생제를 적게 써서 환자가 위험해지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것은 할 수 없겠죠.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안전 같은 것들을 꼭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활동은 뒤에 또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텐데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우게 되고 또 교육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 같은 것들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지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 같은 것들을 가져오는데 행동의 변화는 특별히 교과서적인 또는 치료 가이드라인에 일치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부적절한 치료가 최소화되고 환자의 예후는 최적화되고 그리고 2차적인 부작용으로 항생제 내성유도 독성 부작용 같은 것들이 최소화되는 그런 유익이 있겠습니다. 다시 요약하면은 가격을 관리하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를 하면서 부가적인 발생으로 2차적으로 발생하는 항생제 내성을 줄이는데 여기 collateral damage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할 때 고래 싸움은 항생제로 환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작용으로 내성이 발생하는데 그 내성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의한 실질적 이익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거에 백그라운드로 항생제 개발이 과거에 80년대 세팔로스포린이 엄청 많이 개발이 되었죠. 여러 가지 세팔로스포린이 개발되고 그 이후에도 퀴nolon이라든지 많은 약들이 개발되면서 붐으로 많은 항생제들이 개발되어서 어떻게 보면 항생제 춘추전국 시대에 도달하고 항생제를 쓰면 무조건 약이 잘 듣던 시대가 과거에 있었다면 현재는 항생제 이 약도 안 듣는다 저 약도 안 듣는다 이런 시대가 되고 있고 요즘은 항생제가 아시다시피 옛날 거를 다시 쓰는 테트라사이클린을 다시 쓰게 된다든지 컬리스틴이라는 과거에 잘 안 쓰던 약을 다시 쓰게 된다든지 항생제를 다시 쓰게 하는 노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약들을 잘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림을 보시면 새로운 약이 잘 개발되지 않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항생제의 내성과 이렇게 싸우기 위한 무기로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필요하고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가격도 낮추고 부작용도 줄이고 항생제 내성을 이기는데 이 항생제 내성을 이기기 위한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위치는 이 그래프, 이 논문에 따르면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녹색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것은 효과를 손상시키지 않고 부작용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더 나아가서 항생제 내성의 감소를 추구하는 것이 항생제 스튜어드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활동을 하면은 그 항생제를 처방하는 사람들의 지식이 태도가 행동이 바뀌고 결과론적으로 환자에게 또 의료기관에게 유익한 결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항생제가 잘 출현하지 않는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제한된 자원을 잘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